칠흑 같은 어둠이 한강을 삼킨 밤. 거센 장대비가 마포대교의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낼 틈도 없이 시야는 온통 회색빛 물보라로 흐려졌다. 그 순간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육중한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오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최고급 세단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다리 난간에 처박혔다. 끔찍한 금속의 비명 뒤로 오직 거친 빗소리와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이 절단기로 찌그러진 문을 가까스로 열었을 때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냉혹한 황제.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특유의 오만함과 냉철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찢어지고 빗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강태준이었다. 환자 쇼크 상태입니다. 혈압 급속 하강,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빗속으로 흩어졌다. 해일대학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만큼이나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의 약혼녀이자 태양그룹의 상속녀인 윤채경이 불안한 듯 복도를 서성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톱이 값비싼 스마트폰 액정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태준의 계모이자 진성그룹의 안방마님인 한 여사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가면처럼 굳어 슬픔인지 분노인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 강태준의 사촌이자 진성그룹 부사장인 박지훈이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것도 잠시 의사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접속사,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이 의심됩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한 여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박지훈은 그저 말없이 안경을 고쳤을 뿐이었다. 이틀 뒤 수많은 최첨단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강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귓가를 울렸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자신을 절박하게 내려다보는 낯선 얼굴들. 태준 씨, 정신이 들어요. 나예요. 채경이에요. 한 여자가 그의 손을 잡으려 하며 울먹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물도 그녀의 목소리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메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봤다.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중년 여성, 지훈이라고 불리는 남자, 모두가 그를 강태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지독한 두통과 함께 원초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태준 씨, 왜 그래요? 윤채경이 그의 공허한 눈빛에 절망하며 물었다. 강태준은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거칠었다. 누구십니까?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VIP 병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윤채경은 숨을 멈췄고 한 여사는 휘청거렸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강태준은 자신이 진성그룹의 총수라는 사실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이었다. 의료진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강태준의 공황은 극에 달했다. 이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느꼈다. 모두가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명확한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저 느낌이었다. 비와 커피가 섞인 냄새, 절망 속에서 느껴졌던 유일한 온기. 그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밀쳐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속삭임이었다. 서연, 한서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 걷히는 듯 했다. 그래, 그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거부하며 절박하게 외치기 시작했다. 한서연, 서연이 어딨어? 한서연 불러와. 그의 절규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윤채경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서연 지금 그 이름을 부른 거야. 그 여자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한서연. 7년 전 진성그룹의 핵심 기밀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강태준의 뒤통수를 쳤던 여자. 그를 나락 직전까지 몰고 갔던 배신자. 진성그룹에서 그 이름은 금기어였다. 한 여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의사 당장 저 입 좀 막아요. 진정제라도 놔요. 당장 강태준은 링거를 뽑아 던지려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손길을 뿌리치며 오직 그 이름만을 부르짖었다. 서연이. 서연이한테 가야 해. 한서연. 그의 눈에는 낯선 이들에 대한 공포와 유일하게 기억나는 그 이름에 대한 절박한 갈망만이 가득했다. 오직 박지훈만이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는 광기 어린 사촌을 흥미롭다는 듯, 그러나 그 속내를 감춘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강태준이 하필이면 왜 그 여자의 이름만을 기억하는가?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결국 강력한 진정제가 투여되고 나서야 강태준의 저항은 잦아들었다.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잠든 그의 입술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단어를 되뇌고 있었다. 서연아. 그 애처로운 속삭임은 병실을 지배하는 냉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병실 문이 닫히고 복대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윤채경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기가 막혀서. 나 그의 약혼 여인 나는 못 알아보고. 7년 전에 그를 배신한 그녀를 기억한다고. 이게 무슨 코미디야. 그녀는 한 여사를 노려보았다. 어머님 책임지세요.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진성그룹 주주총회가 다음 주인데 총수가 저 모양이면. 한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그 계집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절대 안 돼. 그녀를 다시 이 집안에 들일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숙모님, 채경씨,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닙니다. 그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의사 말 들었잖습니까? 태준이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저렇게 계속 발작을 일으키면 회복은커녕 상태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만약 태준이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정말 그 여자 한서연이라면. 윤채경이 소리쳤다. 설마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지훈은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태준이를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고려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의 계산적인 제안이 병원 복도의 싸늘한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7년 전 사라졌던 배신자의 망령이 강태준의 무너진 기억을 타고 다시
그들 앞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야 닿는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곳에 파도소리 책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서연은 7년째 이곳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한때 서울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재원이라 불렸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빗바랜 면바지.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안개를 마시며 카페 문을 열고 묵묵히 원두를 갈고 책을 정리했다. 파도 소리와 커피향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만이 그녀가 허락한 유일한 세상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에서 쫓겨난 뒤 바닥까지 떨어졌었다. 배신자 산업 스파이, 온갖 주홍글씨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했고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켰다. 이곳에서 한서연은 그저 책방 주인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대답할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이 조용한 망각 속에서 그녀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거울을 보는 일은 줄었고 서울 쪽을 향해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창밖의 잿빛 바다를 무심히 바라보던 서연의 눈에 이질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마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울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차였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악몽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아니길 바랐다. 제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길. 하지만 차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실루엣이 내렸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정장,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강태준의 그림자 김광민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더해졌지만 여전히 강철 같은 절제력이 느껴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 청가한 풍경 소리가 그날따라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김비서는 텅 빈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카운터 뒤에 얼어붙은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나 반가움은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와 절박함만이 어려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무슨 일이죠? 7년 만에 날 찾아온 이유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김비서는 맞은편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본론을 꺼냈다. 강태준 회장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쳤다. 강태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자. 그녀가 한때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남자.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다. 그래서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부고라도 전화로 오신 건가요? 그녀의 말에는 7년간 골마 터진 원망이 배어 있었다. 김비서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을 묵묵히 받아냈다. 사흘 전 마포대교에서 큰 사고였습니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기억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진부한 설정이 지금 그녀의 귀에 들리고 있었다. 가족도 약혼녀도 자신이 진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연은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그렇군요. 거만한 강태준 회장님이 모든 걸 잊었다니 신도 가끔은 공평한 구석이 있네요. 하지만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전 7년 전에 진성그룹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를 쫓아내려는 듯 카운터에서 나왔다. 김비서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거운 진실을 꺼내놓았다.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김비서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서연 씨, 회장님은 깨어난 순간부터 당신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는 듯 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요. 그러면서 오직 한서연 당신 이름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이게 무슨 잔인한 농담이죠.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나를 자신을 배신한 나를 기억한다고 나를 감옥에 쳐넣지 못한 게 한이 맺혔나 보죠. 그 순간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상처처럼 떠올랐다. 차가운 회의실, 그녀가 내민 증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눈빛.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끝끝냈다. 그녀는 억울했고 그는 잔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를 찾는다고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의사들은 이대로 가다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 비서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가족들도 약혼녀도 모두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주십시오. 회장님 곁에 있어 주셔야겠습니다. 싫어요. 서연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절대 안 가요. 내가 왜 거길 다시 가요? 그 지옥 속으로 내가 왜 다시 들어가야 하죠? 7년 동안 날 배신자로 낙인 찍고 짓밟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강태준이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장 떠나세요. 그녀는 김 비서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김 비서는 밀려나면서도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힘은 절박했다. 서연 씨, 제발 나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 예상치 못한 외침에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김 비서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7년 전 당신이 박지훈 부사장에게 당했다는 거 나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난 힘이 없었어요. 회장님 강태준의 아버지 선대 회장의 불호령 앞에서,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가 당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 비겁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이 남자가 알고 있었다고 김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사라지고 얼마 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익명으로 어머님 병원비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서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그녀의 유일한 약점, 그녀가 지키지 못한 단 한 사람. 진성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그걸 왜? 그녀의 목소리가 원망과 슬픔으로 갈라졌다. 미안합니다. 그때라도 당신에게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는 잡았던 팔을 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진성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빚을 진 한개인 김광민으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오. 이건 내 평생의 부탁입니다. 파도 소리가 책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7년간 버티게 한 것은 증오였지만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결국 한 줌의 온정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세상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 빚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7년 전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강인했던 한서연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좋아요. 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하죠. 난 김 비서실장님의 빚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강태준 때문도 진성그룹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안정을 되찾으면 난 즉시 떠날 겁니다. 내 조건은 그것뿐이에요. 김 비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연 씨.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겼다.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정든 책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난 7년간 그녀의 도피처이자 감옥이었던 곳. 그녀는 책방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의 뒷자리에 말없이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해안 마을을 벗어나 저 멀리 빛나는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는 도시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은 어둡고 깊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폭풍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서울해일대학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김 비서가 한서연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얼음장 같은 경멸, 노골적인 적애, 그리고 당혹감. 서연은 7년 전 이와 비슷한 시선들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다의 짠, 내 대신 폐부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낯선 현실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빚을 갚으러 온 것이지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윤채경이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몇 올이 헝클어져 있을 뿐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 비서 지금 제정신이에요. 감히 저 여자를. 그녀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년이 어떤 년인지 잊었어요. 태준 씨를 망가뜨린 배신자라고요. 당장 끌어내. 한 여사 역시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의 우아한 기품은 분노 앞에 무너져 있었다. 김광민 실장,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태준이를 안정시키되 이 여자만큼은 안 된다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서연을 마치 오물 보듯 쳐다봤다. 네가 감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 태준이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붙어보겠다는 심산인가? 구석에 서 있던 박지호는 이 아수라장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혼란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직감했다. 한서연,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이제는 그의 유일한 기억이 되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서연 씨, 정말 오랜만이군.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동정심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채경의 비난도 한 여사의 독설도 박지훈의 가식적인 인사도 모두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병실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7년간의 세월이 무색하게 침착했다. 환자는 어디 있죠? 그녀의 그 태연한 태도가 윤채경을 더욱 격분시켰다. 저게
당장 경비 불러요. 바로 그때였다. 병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와장창 터가 뒤이어 간호사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강태준의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다나가 다 꺼지라고 필요 없어 서연이. 한서연 데려오란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그는 통제불능 상태였다. 김비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여사와 윤채경을 밀치다시피 하고 병실 문을 열어 젖혔다. 회장님, 병실은 난장판이었다. 링거대는 쓰러져 있었고 의료기기들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2명의 건장한 간호사가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맹수처럼 저항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오지마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서연이는 어딨어? 그는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이름, 그 이름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서연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강태준의 거친 숨소리마저 멎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이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간호사들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그는 7년 만에 마주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7년 전에 당당하고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아니, 그의 영혼이 그녀를 기억해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냉혹한 총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 충격에 빠진 윤채경 분노하는 한 여사 흥미롭게 지켜보는 박지훈,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김비서,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강태준은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망설이듯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다 이내 그녀의 팔을 와락 붙잡았다. 그 힘은 절박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은 구명줄처럼. 네가 맞구나. 진짜 한서연이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전 그가 배신자라 낙인 찍었던 그 여자의 앞에서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무너져 내렸다. 어디 있었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7년 만의 재회. 그녀는 수없이 많은 재회의 순간을 상상했었다. 법정에서의 대면 혹은 길거리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증오와 경멸은 각오했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절박한 그리움은 그녀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그의 눈물은 너무나도 절박했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무서웠어. 아무도 모르겠어. 다들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근데 너는 진짜잖아. 그렇지. 서연은 뻣뻣하게 굳은 채 그의 등을 마주 안아줄 수도 그를 밀어낼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7년간 멈춰있던 시간만큼이나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이 극적인 광경에 윤채경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태준 씨, 정신 차려요. 그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 여자는... 그녀가 소리치며 다가오자 태준은 서연을 등 뒤로 숨기듯 보호하며 윤채경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맹수처럼 사나워졌다. 당신 누구야? 저리 가. 서연이한테서 떨어져. 그 한마디는 윤채경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약혼녀는 알아보지 못한 채 배신자를 보호하고 있었다. 한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휘청거렸고
박지훈이 그녀를 부축했다. 박지훈의 입계는 아주 옅은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뒷걸음질 쳤다. 싫어. 당신들도 믿을 수 없어.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괜찮아요. 진정해요, 강태준 씨. 여긴 병원이고 저분들은 의사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닿자 태준의 격렬한 저항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단 서연이가 옆에 있어야 해. 이 사람 내 옆에 있게 해줘. 그러면 뭐든지 할게. 그 말은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이제 공식적으로 강태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구명줄이 되었다. 그날부터 한서연의 기묘한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병실을 떠날 수 없었다. 그가 잠에서 깨어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주는 음식만 받아 먹었고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검사를 받았다. 서연은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그의 식사를 챙겼고 그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책을 좋아했다는 것도 잊었지만 그녀가 읽어주는 목소리를 좋아했다. 밤이 되면 병실 안의 작은 간이 침대는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잠든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잊은 그의 얼굴은 7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얼굴 아래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냉혹한 지배자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밤 이 남자에 대한 연민과 7년 묵은 증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병실 밖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따가워졌다. 윤채경은 매일같이 찾아와 태준에게 과거의 사진을 들이밀었지만 그는 그녀를 시끄러운 여자 정도로만 취급했다. 그녀의 분노는 고스란히 서연에게 향했다. 기억 잃은 남자, 붙잡고 팔자 고칠 생각 마. 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태준 씨 기억 돌아오는 순간 넌 끝이야. 서연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한 여사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박지훈은 종종 그녀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서연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 그는 더없이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7년 전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병실에서 기억을 잃은 적과 교활한 적 사이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 강태준은 해일 대학병원을 떠나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그만의 성으로 옮겨졌다. 강 회장 일가의 본가가 아닌 그가 총수가 된 이후 따로 마련한 개인 별장이었다. 사방이 높은 담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곳. 그곳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지만 한서연에게는 더없이 화려하고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주치의와 전담 간호팀, 그리고 김 비서를 제외한 그 어떤 외부인과도 접촉이 금지된 채 태준의 24시간을 함께해야 했다. 물론 그녀를 감시하는 박지훈의 잦은 방문은 예외였다. 태준은 병원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낯선 소독약 냄새 대신 자신이 직접 고른 가구와 익숙한 물건들, 비록 기억은 못할지라도 애 둘러싸이자 그의 불안 증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집착적인 의존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시야에서
1미터 이상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가 잠시 정원에 바람을 쐬러 나가려 해도 그는 불안한 아이처럼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디 가나, 나 혼자 두지 마.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서재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기 위해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경영 수치와 계약서들은 그에게 외계어처럼 다가왔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다.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다고. 이게 정말 나였단 말이야. 그는 자신의 과거가 낯설고 두려웠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흩어진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그가 내던진 만년필을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묵묵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상해. 그가 나직이 말했다. 저 서류 속에 강태주는 괴물 같아.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근데 넌 날 무서워하지 않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모든 게 다 낯선데 오직 너만은 진짜 같아. 7년 전에도 넌 이런 눈빛이었나. 그의 그 순수한 신뢰가 담긴 손길이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7년 전 그녀는 이 남자에게 이와 똑같은 아니, 이보다 더한 신뢰를 보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나?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태주는 옆방에서 간신히 혼자 잠드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고 별장 전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7년 전 그 지옥 같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그녀는 진성전자의 최연소 반도체 개발팀장이었다. 그녀의 팀은 차세대 메모리 칩 개발에 성공하기 직전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능력을 칭송했고 강태준 당시 부사장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연인이었다. 박지우는 언제나 그녀에게 친절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유독 큰 관심을 보이며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지원팀에 얘기해주지. 라며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운명의 그날 박지우는 그녀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경쟁사 제품 비교 데이터예요. 서연 씨가 요청했던 거.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USB를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1시간 뒤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그녀의 IP를 통해 진성의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경쟁사의 유령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녀가 박지훈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내가 아니에요. 제발 믿어줘요. 이건 함정이에요. 박지훈 부사장. 그 사람이 나한테 USB를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그의 눈은 배신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물증은 완벽했다. 그녀의 컴퓨터, 그녀의 IP, 그리고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물론 그것도 박지훈의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영원히.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후,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이 상황은 과거의 고통과는 또 다른 종류의 잔인함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잊히고 그가 안정을 되찾은 뒤 다시 떠날 수 있을까 하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7년 전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
그리고 어쩌면 강태준까지 해치려 한 자를. 그녀의 의심은 강태준의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경찰 발표는 빗길 과속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 사고. 하지만 그녀가 아는 강태준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차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빗길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강태준답지 않은 사고였다. 그녀는 행동을 개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 별장에서 그녀는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특히 박지훈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날 박지훈이 태준을 보겠다며 별장을 찾았다. 그는 태준에게는 걱정스러운 사촌의 얼굴을 했지만 서연에게는 날카로운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태준이가 많이 안정되어 보이네. 다 한서연 씨 덕분이야. 역시 7년 전에도 태준이는 서연 씨를 유독 따랐지.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7년 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서연은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저는 그저 김 비서실장님의 부탁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빠른 회복만이 제 관심사입니다. 부사장님. 그녀의 방어막은 견고했다. 박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별장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었을 터였다. 서연은 그것을 직감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김비서. 하지만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서연은 태준이 잠든 틈을 타 주치의의 회진 시간을 이용했다. 그녀는 주치의에게 태준의 약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척하며 그의 태블릿 PC에 몰래 작은 메모리 카드를 숨겼다. 그녀가 밤새 준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고, 브레이크, 박지훈. 그녀는 주치의가 박지훈의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진성그룹의 권력 다툼에는 관심 없는 의사였다. 그는 태준의 회복에 서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에게 협조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자료들 김 비서실장님께도 공유해 주시겠어요? 회장님의 예전 의료 기록과 비교해보고 싶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주치의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가 별장을 나가는 것을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7년 전에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마저 박지훈의 손에 노란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7년 전의 빚, 그리고 지금의 빚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어.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박지훈은 초조했다. 강태준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고 무엇보다 한서연이라는 변수가 그의 계획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강태준은 7년 전보다 더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이 기묘한 공생관계를 깨뜨려야만 했다. 태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7년 전 그가 성공적으로 심었던 바로 그 불신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했다. 그는 기억 회복 치료라는 명목으로 심리학 박사 학위가 있는 자신의 지인을 별장으로 불렀다. 회장님, 과거의 물건들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박지훈은 더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앨범 하나를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무심하게 앨범을 넘겼다. 낯선 부모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7년 전 진성전자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수줍지만 당당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 태주는 사진 속의 서연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이때도 우린 행복했네. 그랬죠?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 사진을 찍고 불과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고 온 또 다른 서류철을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다. 진성전자 차세대 핵심 기술 유출 파문. 내부 스파이 소행으로 밝혀져 태준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기사를 읽지 못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고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이게 뭐야? 박지훈은 짐짓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태준이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끔찍한 사건이었지.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어. 네가 이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는 교묘하게 한서연과 그 사건을 직접 연결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사진, 그리고 배신. 그가 던진 미끼는 치명적이었다. 태주는 앨범 속 서연의 웃는 얼굴과 내부 스파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태주는 악몽을 꾸었다. 정확한 형상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감각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한달음에 달려온 서연이 그의 등을 쓸어주자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오지마. 그의 눈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누구야?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그렇지. 박지훈의 계략이 성공하는 듯 보였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7년 전처럼 울며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와 거리를 둔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요. 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 당신은 혼란스러워요. 누군가 당신의 머릿속에 과거의 감정을 주입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기억이 아니에요.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뭘 믿어야 하지? 그는 어린아이처럼 절박하게 물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그의 침대맡에 앉았다.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박지훈 부사장도 나도. 오직 당신 자신만 믿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 당신이 보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그 당당함이 진실을 감추면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모순적인 태도가 태준의 혼란을 잠재웠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려 애썼다. 그는 서연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이상해. 머리는 당신을 의심하라고 소리치는데 심장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지훈이 또 오면 내 옆에 있어줘. 나 혼자 감당 못하겠어. 박지훈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태준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 태준은 서연에게 더욱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유일한 방패로 삼았다. 박지훈은 적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다 오히려 적에게 더 단단한 갑옷을 입혀준 꼴이 되었다. 한편 서울 진성그룹 본사. 김 비서실장은 주치의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그는 주치의가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집무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서연이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사고, 브레이크, 박지훈. 세 단어. 그것은 김 비서가 지난 7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역시나 김 비서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가지 자료를 비밀리에 요청했다.
첫 번째는 강태준 회장의 사고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공식 감식 보고서, 원본과 현장 사진. 두 번째는 7년 전 한서연의 기술 유출 사건, 당시의 내부 보안 서버 접속 로그 원본이었다. 서류가 그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반나절이 걸렸다. 그는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했다. 사고 감식 보고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 추정. 하지만 김 비서가 확대경으로 본 현장 사진 속 브레이크 오일 호스의 절단면은 마모가 아닌 절단에 가까웠다. 너무나도 깔끔했다. 외부 충격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인 손길이 닿은 흔적이었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지훈이 정말로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 그리고 7년 전의 서버 로그. 한서연의 연구실 IP에서 기밀 파일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리자 로그를 파고들자 김 비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데이터가 유출되기 정확히 15분 전 최고 관리자 등급 레벨 9의 계정이 한서연의 터미널에 원격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그 관리자 권한은 당시 선대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박지훈 단 3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중국 출장 중이었다. 선대 회장은 그 시간에 이사회에 있었다. 남은 사람은 단 1명.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지금 별장은 박지훈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는 공식적인 업무 보고를 위장했다. 회장님의 심리 안정을 위해 과거 긍정적인 성과 자료들을 브리핑해야겠습니다. 이사회의 요구입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 수십 개를 준비했다. 다음 날 김 비서는 박지훈이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별장을 찾았다. 박지훈은 그를 의심했지만 이사회를 핑계대는 김 비서를 막을 명분은 없었다. 태준은 서류 더미를 보자마자 질색했다. 이런 건 치워. 머리 아파. 김 비서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자료들은 한서연 씨께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김 비서는 가장 두꺼운 파란색 바인더를 서연에게 건넸다. 특히 이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관련 파일은 서연 씨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읽었다. 그녀가 바인더를 받아드는 순간 김 비서의 손가락이 바인더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얇은 USB 하나가 꽂혀 있었다. 부디 7년 전의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김 비서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업무 지시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침내 7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진실의 판도라를 열게 되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강태준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김 비서가 건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별장에 반입이 허용된 유일한 개인 물품이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떠오르자 그녀는 숨을 참았다. 첫 번째 파일은 사고 현장 사진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체는 처참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김 비서가 붉은 원으로 표시해둔 한 곳에 고정되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 마모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무언가로 절단된 너무나도 깨끗한 단면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다. 7년 전 자신의 운명을 갈랐던 그날의 보안, 서버 로그 원본. 그녀의 IP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기록은 선명했다. 하지만 그 기록 바로 위 불과 15분 전. ADMEN Access Granted IP 앱.112 터미널 HSY 07 11.112. 그것은 당시 부사장실 박지훈의 개인 집무실 IP 주소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자, 그리고 7년 뒤 강태준을 죽이려 한 자. 모든 것은 한 사람 박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7년 동안 그녀는 억울함과 슬픔 속에서 자신을 가두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손에 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임무는 더 이상 빚을 갚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기억을 잃은 채 원수의 손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남자를 지켜내야 했다. 다음 날 별장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태주는 여전히 그녀에게 의존적이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환자나 과거의 연인이 아닌 지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에 담긴 무게를 태준도 느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었다. 어제부터 당신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꼭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서연은 책에서 눈을 뗐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 과거 박지훈이 말해준 그 괴물 같은 CEO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 사람이 싫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아, 난 7년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몰라.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아.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은 당신이야. 그의 고백은 순수했지만 서연에게는 비수처럼 박혔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배신자로 만들었던 그날의 자신처럼 가장 신뢰하는 사람 박지훈에게 속고 있었다.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7년간 증오했던 남자를 향한 연민. 태준 씨,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그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박지훈은 내가 당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난 모르겠어. 그 사람 말은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당신은 내 심장을 뛰게 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기억을 잃은 아이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한 남자의 것이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난 지금 당신을 믿고 싶은데. 아니, 이미 믿고 있는데.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되었다. 그는 환자였고 그녀는 그의 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의 절박한 눈빛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남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남자이기도 했다. 이 모순된 운명 앞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태준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불꽃 튀는 격렬한 키스가 아니었다. 길 잃은 영혼이 유일한 안식처를 찾은 듯 조심스럽고 절박한 입맞춤이었다. 7년의 세월, 오해, 증오, 그리고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현재 속에서 그를 받아들였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7년 전 그들이 나누었던 풋풋한 입맞춤과는 다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어른들의 키스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이 갑자기 서연을 거칠게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태준 씨 괜찮아요. 서연이 놀라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가 손을 내저었다. 오지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의 눈앞으로 마치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선명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감정의 파편들이었다. 분노, 절망, 그리고 배신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낯선 자신의 목소리.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 앞에 울고 있는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이 방금 자신과 입을 맞춘 한서연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것은 진실한 기억이 아니었다. 7년간 박지훈에 의해 주입되고 트라우마로 인해 왜곡된 독이 든 기억의 파편이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던 순수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7년 묵은 증오가 뒤섞인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었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준 씨, 그게 아니에요. 진정해요. 그녀가 애원하며 손을 뻗자 태준은 마치 뱀을 본 것처럼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쟁이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박지훈 말이 맞았어. 당신 날 속이고 있었어.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날 배신한 건 당신이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억해냈는지도 몰랐다. 그저 뼛속까지 사무친 배신당했다는 감정만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절망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악마처럼 바라보았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거짓말쟁이야. 그는 옆에 있던 화병을 집어 벽에 던졌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간호사들과 경호원들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기억 상실조차도 그들의 과거를 지워주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잊었을 때 그녀는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와 관련된 무언가, 비록 그것이 거짓된 기억일지라도를 떠올린 순간 그녀는 다시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7년 전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독이 여전히 그의 영혼 깊숙이 박혀 있었다. 거짓말쟁이 강태준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7년 전 그가 내렸던 사형 선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격렬하게 발작하며 집어던진 화병이 그녀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튀어 그녀의 발목에 얕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심장이 이미 산산조각 난 듯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그가 그녀를 신뢰했던 그 순수한 기억마저 과거의 독에 오염되고 말았다. 경호원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하고 안정제를 투여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방에서 밀려났다. 태주는 안정제에 취해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녀를 향해 핏발선 증오에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저 여자, 치워, 당장.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서연은 별장의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박지훈, 그가 이겼다. 그는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발목에서 흐르는 피가 그녀의 정신을 붙잡았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지훈의 범죄를 증명할 USB가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몰래 건네준 비상 연락용 보안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김 비서에게 이 증거를 넘겨야 했다. 강태준이 위험했다. 왜곡된 기억에 사로잡힌 그는 이제 박지훈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놀아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 브레이크 절단 7년 전 서버 접속 기록. 박지훈, 그가 태준 씨 기억에 손을 댔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같은 시각 별장 입구에 세워둔 검은색 밴 안에서 박지훈이 헤드셋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별장 전체를 도청하고 있었다.
멍청한 년. 끝까지. 한서연이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을, 그리고 김 비서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다. 이사회 긴급 소집해. 안건은 강태준 회장 경영권 박탈이야. 정신감정 자료는 내가 보낸 영상 태준이 발작하는 영상으로 대체해. 당장.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게 명령했다. 별장으로 진입해. 한서연 처리해. 서연은 김 비서의 답신을 기다리며 USB를 품에 안고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다. 그때였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다정한 사촌의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다. 7년간 숨겨왔던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런 쥐새끼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군. USB 이리 내놔.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었어. 7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 사고도. 당신이 태준 씨를 죽이려 했어. 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쉬게 해주려던 거지. 저 멍청한 놈이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회장 자리도, 그리고 너도.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7년 전에도 넌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감히 강태준을 택했지. 그래서 돌려준 것뿐이야. 배신자라는 이름. 미친 자식. 서연이 경멸을 담아 쏘아붙였다. 경호원, 경호원. 그녀가 소리쳤지만 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박지훈의 사람들이 이미 외부 경비 시스템을 장악한 뒤였다. 소용없어. 이제 이 성의 주인은 나니까. 그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스탠드를 휘둘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꺾었고 다른 남자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박지훈은 그녀의 품속에서 USB를 빼앗아 들고 비웃었다. 수고했어, 서연씨. 이제 영원히 쉬어. 그는 남자들에게 고갯짓했다. 회의실로 데려가. 주주총회에 보여줄 마지막 증거로 써야지. 한편 약물에 취해 잠들어 있던 강태준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짓말쟁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과거의 목소리와 현재의 목소리가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그때 희미한 의식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였나.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안정제의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그것을 뚫고 솟구쳤다. 서연아.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경호원도 간호사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한서연, 그는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방은 난장판이었다. 깨진 스탠드, 쓰러진 의자,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만년필. 그것은 그가 기억을 잃은 뒤 서연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의 것이지만 유일하게 그녀의 온기가 묻어있던 물건이었다. 그가 만년필을 쥐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키스의 감촉. 당신은 내 심장을 뛰게 해. 그녀를 밀쳐냈던 순간의 고통. 거짓말쟁이. 그리고 마포대교에서의 끔찍한 기억. 빗길 핸들을 꺾는 순간 브레이크 페달이 스펀지처럼 쑥 꺼지던 그 절망적인 감각. 절단면, 박지훈, 7년 전, USB. 내가 어떻게 나한테 좀 두 개의 다른 기억. 그가 잃어버렸던 7년의 기억과 그가 새로 쌓아 올린 한 달간의 기억. 이 충돌하며 하나로 합쳐졌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7년 전 박지훈이 웃으며 지나가던 복도.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서연의 절규, 그리고 사고 직전 박지훈이 건넸던 의미심장한 미소. 태준아, 운전 조심해라. 박지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진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황제의 분노였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서연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기억해냈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일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는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가해자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강태준. 기억, 돌아왔어. 박지훈이 서연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는 날 죽이려 했어.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박지훈이 단상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의 사촌이자 진성그룹의 총수인 강태준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는 태준이 화병을 던지며 발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주주들이 술렁였다. 따라서 저는 강태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그룹을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단호했다. 잠깐 이에 있습니다. 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김 비서, 지금 뭐 하는 겐가? 김 비서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기 강태준 회장님이 공석이 되기 3일 전 박지훈 부사장이 누군가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당장 경비는 저 자를 끌어내. 김 비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음성 파일이었다. 그것은 김 비서가 USB의 단서를 토대로 7년 전 IT 기술자를 협박해 얻어낸 결정적 증거였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돈은 입금했어. 한서연은 오늘부로 업계에서 매장이야. 내 말 알지? 강태준이 알게 되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입 다물어.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소란이 일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박지훈이 7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의 범인이라고. 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소리쳤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파일이라고. 당장. 조작이라고. 회의실의 정문이 거대하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안정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안색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기억을 잃기 전에 냉혹한 황제,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길을 열었다. 박지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네가 어떻게, 내가 7년 전에 한 짓, 그리고 한 달 전에 나한테 한 짓, 전부 다 기억나거든. 태준은 단상에 올라 박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날 죽이려 해. 그리고 서연이를 또다시 건드려. 그는 박지훈을 단상 위로 내팽개쳤다. 바로 그때 김 비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회의실로 닥쳐왔다. 박지훈 씨 살인 미수 및 7년 전 기술 유출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끝난 것 같아. 강태준, 내년은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는, 그는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켰다.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그가 소리치자마자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경찰들을 밀치고 그 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박지훈의 부하가 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강태준. 움직이면 이 여자 목부터 그어버릴 테니까.
강태준은 자신의 기억보다 더 잔인한 현실과 마주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다. 박지훈의 부하가 한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겨눈 채 위협적으로 버티고 섰다. 서연은 숨을 죽였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끝내겠다는 차가운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문지방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지금 그는 7년 전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과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자신 때문에 또다시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움직이지 마, 강태준. 내 놈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자는 죽어. 박지훈은 경찰에게 붙들린 채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래, 거기서 봐. 태준아, 네가 다 가진 줄 알았지. 네가 그토록 다시 찾고 싶어 했던 여자야. 내 손으로 7년 전에 버렸던 여자. 이제 내 놈 때문에 내 눈앞에서 죽게 될 거라고.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태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기억에 휘둘리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황제였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다. 진정해. 원하는 게 뭐야? 돈 해외 도피 내가 다 마련해주지. 그녀만 놔줘. 닥쳐. 이젠 다 끝났어. 인질범이 소리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 눈을 맞췄다. 단 1초의 시선 교환.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7년 전 최고의 파트너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만둬요. 박지훈은 당신을 버릴 거야. 이미 끝났어. 그녀는 인질범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시끄러워. 그가 유리 조각을 그녀의 목에 더 바싹 갖다 댔다.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행동했다. 그녀는 7년간 바닷가에서 책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힘을 모아 발뒤꿈치로 남자의 정강이를 으스러져라 짓밟았다. 악! 남자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그녀를 잡은 손의 힘을 풀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물어뜯으며 몸을 숙였다. 그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태준은 이미 몸을 날린 뒤였다. 그는 경찰들보다 빨랐다. 그는 서연을 덮치려는 인질범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남자가 휘두른 유리 조각이 태준의 팔을 깊게 스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뒤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부축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에 난 상처를 감쌌다. 서연아, 괜찮아. 꽤 괜찮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팔에서 쏟아지는 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팔을 지혈했다. 두 사람은 피로 얽힌 채 이 지독한 운명의 폭풍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7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서로를 지켜내는 일을 그들은 방금 해냈다. 그 후 며칠간 진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진성그룹 박지훈 부회장, 회장 살인 미수 및 7년 전 기술 유출 주범으로 구속. 7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서연 전 팀장 무혐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한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윤채경은 파혼을 선언하며 진순과의 모든 연관을 끊어냈다. 강태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는 기억이 돌아온 냉혹한 황제로 복귀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단상에 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진성그룹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카메라 렌즈 너머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또한 저는 7년 전 진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한서연 씨에게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오만을 7년간 그녀를 지옥 속에 방치했던 자신의 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진숭은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협조할 것이며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강을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김비서 부부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7년 만에 배신자가 아닌 한서연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강태준의 만나자는 연락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날 새벽 그녀는 결국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7년 전보다 더 무거운 어깨를 한 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강바람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상처는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녀의 목에 남은 옅은 흉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네. 당신 팔은요? 서연이 무덤덤하게 되물었다. 흉터가 남겠지. 그 대답은 이중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하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내가 7년 전에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네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지금 나는 내가 너의 지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그때 나를 믿지 않았죠?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왜 단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7년간 묻어두었던 원망이 배어나왔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오만했으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부라고 믿었어.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박지훈의 계략에 노란한 가장 감정적인 멍청이였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널 밀어냈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너의 7년, 너의 명예,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돌이킬 수 없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숭의 황제가 그녀 앞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 미안해, 서연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라기보다 7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비로소 떠나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7년 전의 한서연은 당신이 그 말을 하던 날 죽었어요. 난 이제 그때의 내가 아니에요. 알아.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박지훈에게서 환수한 진숭의 주식이야. 그리고 사죄의 의미로 내 지분 일부를 더했어. 너에게 빚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보상이 아니야. 태준이 그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건 제안이야.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숭은 지금 뿌리부터 썩었어.
그리고 나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게 증명됐지. 나 혼자서는 다시 설 수 없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해. 나보다 강하고 나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필요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와줘,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7년 전에 내 연인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야. 진숭의 파트너로, 나의 감시자로, 그리고 나의 유일한 조언자로 돌아와줘. 우리가 함께 이 썩어빠진 제국을 다시 세우는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서연은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동등한 파트너로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쥔 채 한강을 바라보았다. 마침 7년의 긴 밤이 끝났다는 듯 회색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7년은 너무 긴 밤이었어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다. 태준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만지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알아. 그리고 다시는 너를 그 밤속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가 대답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7년 전 사랑은 배신이라는 독에 죽었지만 7년의 고통과 진실 위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랑보다 더 질기고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시작이었다.